그 미국의 셰일 혁명 기술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방향 수정을 했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일을 더 저질렀잖아. 더 저질렀죠. 뭘 했지? 자기가 말하자면은 네. 거의 집단 지도 체제, 파벌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하는 걸 깨버리고 황제권을 획득하는 정도의 황제가 됐죠. 영구 집권. 네, 그게 2000 몇 년. 이제 아니 그 전에 이제 이야기가 할 거라 하다가 공식적으로 헌법을 개정을 해서 네. 헌법상 그 중국 그 뭐야 중임 중임 규정을 그러니까 3년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0년을 주로 했는데 그게 이제 2년임입니다. 네. 3년임 금지를 중국 헌법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돌이켜 보면 예. 그 피터 자이언의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 있죠. 우리 저 홍지수 작가님이 뭐 좋은 책이에요. 그 셰일 혁명이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떤 코스트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거다. 뭐 저는 미국의 고립주의는 안 간다. 결론은 틀렸지만 앞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렇죠. 예.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제목으로 제가 패러디를 해보면 페트로 강박, 석유 강박이 없는 세계라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석유 강박이 없는 세계가 된 거예요. 실은. 네. 그리고 그게 트럼프의 가장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석유 강박이 인간을 지배해 버리면 옳고 그름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이게 쌀이나 먹거리랑 똑같은 건데. 이게 특히 미국 입장에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그 당시에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간에 석유 라인은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되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이 2015년에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석유 강박으로부터 인류와 세계가 해방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게임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져 버리잖아요. 아니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물건 사러 가면 돼. 그럼 석유라는 물건값 비교적 안정돼. 왜냐?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 국가이자 석유 수입국이 어떤 미국이 그렇죠.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됐어. 그리고 쟤들은 생산할 때 그 시장 원칙에 따라서 코스트 잡아서 생산하니까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을 못 해. 그럼 쟤들한테서 인위적 가격 결정이 안 일어나면 국제 석유 시장도 인위적 가격 결정이 안 일어나. 안정돼 가격이. 다시 말하자면 오펙이라든지 중동의 지배자들이 서로 전화질해 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왕 뭐 사우디 왕세자 누구 이라크 누구 전화해서 야 우리 제트기 타고서 제네바에서 점심 먹으면서 유가 한번 상의해 볼까? 이런 짓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부시 가문이 뒤에서 작동해서 석유값 올리고 내리고 이런 짓을 못 하는 못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서 석유 사오면 되는 단순한 아주 그 말하자면 석유 안보 시대가 열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석유 안보 질서가 만들어졌죠. 네,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글로벌 그 페트로 시큐리티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다 그걸 전제로 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군 배치, 트럼프 때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이 통상 무역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구조가 생겼고, 그다음 그게 이제 트럼프 때 현실화됐고 2018년 9월 20일 유엔에서 첫 항목이 이제는 오펙을 섬길 이유가 없다. 그거 처음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여전히 석유 페트로 강박에 걸려 있는 중국 그리고 전 세계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하면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중국 국내에 들어와서 중요한 첨단 기술들을 다 절취하고 불법 소위 말하는 주권 경제 침략을 하는 중국. 그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에 붙어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자원 사회주의는 죽어도 용인 못한다. 그런 말 했죠. 그게 사실 트럼프 독트린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사람이 10억이 넘고 거기 인재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중국 지도부가 저렇게 집단 망상에 걸려 있냐.
그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한번 사실 뭐 지금 중국이 잘 위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뭐 볼셰비크 혁명 모델에 따라간 걸로 이렇게 우리한테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구조로 국가의 성격까지도 다릅니다. 달라요. 네. 예. 그 그러니까 부분을 소련 공산 체제와 완전히 많이 다른데 다른 저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련은 사실은 철저하게 당우이고 지식인 도시 특히 이 도시 지식인들이 네. 그래서 인텔리겐치아들이 도시 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어요. 핵심적 역할을 하고 노동자를 내세운 혁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군도 뭐 농민을 막 모아가지고 군을 만들어서 혁명을 한 게 내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예. 그 권력 잡고 나서 예. 쟤들은 내전에 권력 잡고 나서 벌어졌잖아요. 예, 예. 근데 혁명 과정에서 예.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직업 군인들 혹은 지금 현재의 군인 상태의 소수한테 침투해 갖고 권력을 잡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지식인 중심인데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지식인, 예, 예. 러시아 급진 지식인의 그 계보를 보면 이 뿌리가 뭐냐면은 이 동양적 그러니까 전제적 쯔아 체제, 농노 쯔아 체제가 어떻게 서구화될 수 있냐가 러시아의 최대 화두예요. 화두였죠. 푸시킨이든 뭐 그 당시에 뭐 많은 예, 사람들 고민했죠. 그런데 그 화두는 푸시킨보다 100년이 앞서. 푸시킨은 이제 19세기 초인데 전대. 예. 죽은 게 예. 그보다 100년 앞서 18세기 초에 그 베테르 대제가 아, 피터스버그를 만들, 네, 그렇죠. 베테르부르크를 만들잖아요. 지금 저기 유네스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그거죠. 근데 베테르부르크 가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도시 전체가 이 서유럽의 그 유럽의 좋은 건축물들을 본따서 만든 레플리카의 집합이에요. 집합이죠. 예.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베테르부르크가 그게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데 200년 동안 베테르부르크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그게 러시아예요. 그게 러시아예요. 그게 러시아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구화될 수 있냐라는 그 화두를 담은 도시예요. 그 화두를 몸부림쳐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인도 똑같은 화두거든. 그렇죠. 그 화두가 지식인들이 이제 폭발을 한 게 19세기 초 나폴레옹 침공받으면서 그렇죠. 예. 그 무렵에 이제 그 푸시킨이 자살성 결투해서 죽었던 때예요. 그때. 예. 그때부터 폭발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그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 폭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20세기 초에 공산혁명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중국은 예.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세례나 제대로 된 이 세례 받은 지 9년, 10년 만에 바로 농촌. 정강산으로 해서 저기 농촌 게릴라 운동으로 들어가 버렸다. 들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 유격, 지식인이 아니야. 게릴라 유격군에 의한. 그러니까 농민 게릴라 유격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당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식인 중심의 당이 아니야. 중국의 소수 지식인들이 이제 18년 마르크스 연구회 생기고 21년 공산당 창당하고 근데 그 창당을 할 때도 사실은 밖에서 그 말하자면은 저기 레닌하고 연관된 혹은 이 또 극돈 공산주의자들의 그 지도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24년에 상해 폭동을 하는데 아주 무참하게 깨지죠. 예. 그 뒤에 넘어간 게 이제 소비에트로 해가지고 근거지를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약 없이 그러니까 그 연안 지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예를 썼는데 그 주류들은 주로 소련 유학파나 아니면은 진독수 쪽 계열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큰 주류는 아니었지만 가장 집요하게 중국 혁명을 고민을 했던 친구가 모택동입니다. 호남 농민 운동 보고 1927년. 그래서 중국에서의 혁명은 농촌 농민을 기반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그래서 지주와 농민들의 관계에 대한 말하자면은 혁명적인 이유와 전략 전술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도시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소비에트에서도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몇 년에 걸쳐서
이 말하자면은 도시 연안 지역에서 저 내지에 있는 연안, 저기 섬서성에 그게 도착할 때까지 8만 6천 명이 중국 세 군데에서 출발해서 가서 6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장정이라고 대장정이죠. 하는 대패주지. 대패주죠. 대패주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론이 폐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 처음에 이제 그 소련의 지도도 그랬고 예. 처음에 중국 지식인들도 그랬고 소련 혁명 모델 즉 지식인 도시 중심 폭동 모델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그래가지고 다 실패하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실패가 그 샹하이 샹하이 폭동 폭동 사건이죠. 사건이죠. 그래서 샹하이 폭동 사건을 앙드레 말로가 인간 조건이란 책에 소설에서 그려요. 그렇죠. 예. 그게 앙드레 말로 인간 조건이 그 샹하이 폭동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상하이 폭동 끝나고 나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질 때 이 그 모택동이가 농촌의 농민 반란을 혁명의 에너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1927년이에요. 그게 저기 모택동의 일종의 스승인 일다짜오 국가가 만들었죠. 그쪽 일다짜오는 농촌혁명, 농촌을 기반으로 한 농민혁명이 이 견인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농민운동을 해요. 결국은 거기 지금 가면서 예. 호남 농민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농민운동 보고서.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모택동은 태평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농민 반란으로 돌아간. 중국을 이때까지 뒤흔들었던 농민 반란 모델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모택동이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연안으로 폐주를 해서 그 예. 모델을 지키죠. 네, 지키죠. 그리고 연안은 이제 소련 국경이랑 가까우니까 소련의 비호를 받아서 숨을 쉬고 살면서 온갖 극악한 짓을 하다가 왜 혁명에 성공하냐. 모택동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아이고, 예. 장개석 진영이 너무 부패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겁이 나니까 이 그 중국 관동군을 소련 보고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관동군이 병력이 100만이고 온갖 무기 다 갖고 더 있었는데 쉽죠. 예. 소련이 중국 관동군 정리한 다음에 그 무기를 몽창 모택동한테 줘버렸잖아. 그래서 그래서 국민당이 착살난 거죠, 뭐. 국민당이 자살하고 예. 무기만 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네. 몇만 단위의 연안 공산군이 뭐 백만이 되죠. 120만이 돼요. 예. 근데 한순간에. 근데 120만이 하더라도 장개석 국민당이 200만이 넘었어요. 예. 근데 국민당을 그 팔로군이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전부 부패해서. 투항을 시킵니다. 예, 부패하지. 그래서 49년에 그냥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를 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돌이켜 보면은 이 그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고 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은 네. 소련에서 보는 그런 당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에요. 거기에 가운데 기둥이.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 중국은 동구 소련과 달리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안 놓치고 가만히 잘 붙들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게 공산당이 튼튼해서 붙들고 있은 게 아니라 기둥이 군대에서 버틴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 중국이 지금 뭐 우리가 주석, 국가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최고 통치자를 그 사실 그 밑에는 한 세 가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제일 센터에 중국 공산 그러니까 제일 이제 왼쪽에 제일 당이라고 하는 예. 당이라는 게 있으면 그 당 안에 뭐가 있냐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군사위원회 주석이 예, 군사위원회를 주석이라고 주석이 불러. 그게 사실은 국가주석의 직계입니다. 직계고 그걸 겸하고 있어요. 겸해요. 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센터가 예, 예. 가장 중심적인 이 그러니까 권력의 예. 핵심이 그러니까 근간이 축이 국가주석, 당 총석이, 당 총석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군사위 주석. 군사위 주석. 예. 이게 중국의 핵심 세 포스트인데 세 포스죠. 예. 군사위 주석이라는 게 이게 겉으로 보면 군 출신이 아닌데 예, 실제로는 군부가 낙점을 하는 거예요. 군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예. 그 얘기 뭐냐면 당 주석도 군부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당 총석이도 예. 국가 주석도 군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때까지 무슨 대약진이 있었고 뭐 저기 그 저거 있었는데 군 그 범털들은 한 명도 굶어 죽은 적이 없어. 당
당 성장은 굶어 죽었어요. 대학진 때. 제가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당 간부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모택동이 말하자면은 네. 중앙군사위 주석을 22년을 했나 24년을 했나? 22년쯤 했어요. 22년을 좀 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유석이가 잠깐 네. 했지만 이 유석이는 대행이야. 대행, 대리야. 림바오나 유석이는 대리예요. 대리고 네. 한 번 더 말하자면 군사 주석, 국가 주석은 유석이한테 줬어요. 근데 그게 행정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군사 주석은 모택동이 한 번도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그냥 부주석들을 통해 가지고 림바오가 그 친위 구태타를 하려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쫓겨나가서 예, 저기 죽죠. 숙청이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때 이제 유석이를 국가 주석을 줘서 우리 서방이나 밖에서는 모택동이 실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관측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저 중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기본은 공산당 군이다. 그걸 모르는 인민해방군이고 인민해방군에 한꺼풀 씌워져 있는 게 공산당이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살집이 살집이 안고는 인민해방군이고 살집은 이거를 뼈는 인민해방군이거든요. 군사 주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군사 주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척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석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생겼고 두 번째 이제 개혁개방 그때 이제 4인방이 잡히고 예. 이제 숙청을 하고 할 때 그거 잠깐 이제 화국봉이가 잠깐 이제 군사주석을 하지. 잠정을 이제 뭐 사실 실권 없는 군인들이 화국봉을 잠깐 내세워 가지고 그렇죠. 그 시기에 말하자면은 중국의 세력 파벌이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 타협을 거죠. 하는 게 예. 보수파하고 개혁파인데 등소평이 개혁파였고 이제는 오픈하자. 예. 개방을 하자는 쪽이고 그다음에 개방은 안 돼. 혹은 제한적이어야 돼라고 하는 첸윤하고 그 두 그룹이 예. 보수파하고 이제 개혁파로 나눕니다. 그게 막 서로 타협을 하다가 80년도 말에 그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등소평이가 예, 잡게 되죠. 말하자면은 다른 거 하나도 공식적인 직함을 안 가지고 군사주석만 딱 가집니다. 89년까지. 89년까지. 무려 한 8년 동안. 즉 그때 89년 때까지 뭐냐면 천안문 사태 그 천안문 학살의 주범이 등소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고 네. 장점인으로 이제 표면으로 자기가 군사주석으로서 천안문에 말하자면 지휘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갈아 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점인한테 장점인으로 주고 갈아 끼우죠. 장점인한테 주는데 장점인은 말하자면은 연한 세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초기 네. 아주 간부가 아니고 그냥 47년에 상해 교통대학단에다가 공산당에 들어와서 예, 레블레 예. 있다가 상해에서 말하자면은 부르주아지 따뜻하게 큰 친구지. 친구죠. 그래서 큰 친구죠. 장점인은 군사주석, 국가주석을 하면서 혼란기고 하면서 사실은 담보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하고 돈을 모았어요. 이제 즉 예. 장점인파는 예, 상해파. 상해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권 과두제예요. 예. 과두파별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장점일이가 후진타오한테 국가주석과 당서기를 물려주면서 군사주석은 안 물려줘. 2년 동안 안 물려줘요. 2년 동안 말하자면은 후진타오는 이제 말하자면 머리밖에 없는 공산당 청년단이거든요. 예. 가장 똑똑한 공산청년단.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소련으로만 콤서머래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테크노크라트에서 가장 브라이트한 그리고 가장 그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실은 후진타오가 이 말하자면 주석으로 할 때 가장 큰 악행이죠. 티벳 뭐입니다. 티벳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 봐서는 예, 예. 저 정도의 그 말하자면은 중국에 대한 악랄한 짓한 그게 거죠. 있다. 그러니까 티벳을 티넷 봉기를 진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후진타오에 대한 권력을 주면서도 장점인이 자기 밑에 군사 주석을 주면서도 자기 세력을 인민해방군의 세력들을 다 해서 배치를 하고 난 뒤에 2년 뒤에 주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가 시진핑으로 줄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세 개를 다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뭐냐면은
액티브한 거를 장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민해방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민해방군이 장점인을 낙점을 했고 인민해방군이 낙점하는 상태가 후진타오가 당 총석이 국가주석 하더라도 여전히 장점인과 얘기하겠다 우리는.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그다음에 둘 다 할 겁니다. 예, 둘 다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진타오 때는 인민해방군 타이츠 쪽하고 후진타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고요. 심했죠. 그래서 얘들이 인민해방군과 태자당에 내세운 사람이 시진핑. 시진핑이죠. 낙점을 준 게. 그래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게임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선군 체제예요. 선군. 그 자체가 선군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군 체제야. 오늘 혹시 중국 전문가 중에 야 백모 헛소리하지 마. 거기가 공산당 체제지 왜 군인 체제냐 그러면 제가 저한테 증거 몇 개만 대주세요. 아니 뭐 무슨 증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1950년대 말에 대학진 운동에서 5천만 명 굶어 죽을 때 그때 성장급의 고급 당원들 많이 굶어 죽거든요. 그렇죠. 공산 당원은 많이 굶어 죽어요 그때. 맞아요. 근데 군인들. 고급 당원은 군인 핵심 군인 중에 굶어 죽었다는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 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그 저기 그 저거 할 때요. 그 저기 뭐죠 그 문혁. 문정할 때. 예. 문혁할 때 아시지만 문혁이 처음에는 그 홍위병 애들 그 중딩 애들 내세워 갖고 막 그 이제 그 기존 제도권을 두드려 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뒤에서 박수 쳐주고 학생들 잘한다고 이 펌프질한 게 군인이에요. 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에 그거 얼마큼 이룬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니들 주저앉아. 예, 예. 근데 애들이 이제 이게 눈이 뒤집혀서 모택동 하러 들면서 마오 수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계속합니다 하니까 누군가 두드려 나와가지고 다 두드려 잡고 감옥 보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군인이야. 군이야. 한마디로 중국 혁명 이후 중국 역사상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항상 양지였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 사실은 중국이라고 한 벌거벗은 몸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고 예. 그 위에 중국 공산당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학자들이 참 말하기가 곤란한 게 증거가 없어. 그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방증은 있는데 방정과 구조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냄새는 맡을 수 있는데 딱 집어서 이게 이러니까 이 증거입니다라고 못. 그래서 내는. 이제 제가 뭐 중국 좀 나는 뭐 근대사 상사를 하긴 했지만 연구소나 있으면서 할 때도 이 문제를 의식을 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자체 내가 군사 조직이면서 동시에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좀 대학전에서 뭐 저기 중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중국에서 가장 자력 경생을 하면서 잘 살아남았던 조직이 또 인민해방군이요. 왜냐면은 대학진에서 5천만 7천만이 굶어 죽을 때 인민해방군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논문들은 많아요. 뭐냐면은 중국의 어느 특정 지역의 뭐 사단의 경제 조직이 어떤 조직으로 움직이고 뭘 생산을 했고 군의 보급을 어떻게 마쳤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에서 인민해방군이 어떤 말하자면 포션을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유동적으로 또 변해요. 변하는 것 같은데 본질은 안 변해요. 본질은 이게 안 본질이 뭐냐면 모택동 입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 그러니까. 얘기가. 모택동이 그 말 하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걸 또 한국의 좌빨들은 혁명 반방식으로. 노선이다. 이건 무장혁명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는 내 소유물이야. 왜냐면 그렇죠. 그 농촌 게릴라를 만들어낸 게 모택동이니까 군대는 내 소유물이야. 당과 내각 까불지 마. 그렇죠. 언제든지 밟아버릴 거야. 이 소리예요 이게. 중국의 몸통은 인민해방군이다 그 이야기죠. 몸통이 인민해방군이에요. 몸통이. 당은 깃털이고. 모든 힘과 권력은 거기에 있는 근거하고 거예요. 있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해서 뭐 WTO 가입하고 뭐 세계에서 막 투자가 일어나고 힘을 떨칠 때 그럼 인민해방군은 어떻게 변신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거든요. 예. 참고로 일단 참조 모델부터 먼저 소련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련 참조 모델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공산 체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면 당 경제, 군 경제, 인민 경제. 예. 로 나뉩니다. 이게 그렇죠. 북한은 좀 달라요. 또 다릅니다. 북한은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수령 경제에서 35호실인가 39호실 경제. 거긴 북한은 거기에 제일 그거고. 예.
이게 소련에서는 제일 따뜻한 데가 당 경제예요. 그렇죠. 예. 당원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군 경제. 예. 인민은 주는 대로 먹어. 예. 그래서 당, 군, 인민인데 이게 소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그 공산 체제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이게 교도소나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교도소 작업반이 뭐 물건 만들 때 내가 원료가 어디서 오나 전기값 얼마 내야 되나 내가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 그렇죠. 작업 지시에서 똑똑똑똑 그것만 자기들 하면 맛은 되는 거야. 받으면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가 돌아가니까 이게 국가 전체에서 이걸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당, 군, 인민. 그다음에 이 세 부분이 또 예를 들면 뭐 인구 10만, 20만, 100만 단위에 예. 상당히 자급자족도가 높은 경제 구역을 구역을 만들어요. 구역을 그걸 만들어요. 콤비나트라고 콤비나트라고 불러요. 그러죠. 예. 그걸 예. 그러면 군에 속한 콤비나트에 가면 네. 군이 관할하는 예를 들어서 군 콤비나트라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예, 예. 일대의 예. 인구 30만짜리가 예. 거기 가면 핵심이 군수 산업이야. 군수 산업이에요. 뭐 로켓 만드는데 네. 대포 만드는데 대포 만드는데. 뭐 탱크 만드는데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자기 콤비나트들을 쫙 거느리고 있고 당은 당대로 거느리고 있고 인민 내각은 인민 내각대로 거느리고 이런 이상한 체제예요. 그게 공산 체제가. 당 이제 저런 뭐 인프라 뭐 기반 뭐 에너지 뭐 그 왜 저기 그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플라디보스톡이나 저기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옛날에 그 사실은 그 핵 시설 공장 콤비나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따로 또 중요한 게 각종 이제 추운 지역이니까 이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열병합 뭐 발전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해안가나 조금 좋은 지형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조인트가 들어가고 이게 꽉. 지금은 이제 가스관이랑 뭐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당경제, 군경제, 인민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이 말하자면 그런 혈류들을 다 예, 장악을 하는데 일단 콤비나트 단위로 장악을 해요. 그렇죠. 예. 인구 뭐 10만, 20만. 예. 그러니까 그 콤비나트 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급자족이 일어나요. 그 안에 농장도 있고 뭐 그렇죠. 옷 공장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이 콤비나트 주민들한테 예. 그 콤비나트에 있는 공장의 지분을 계산을 해서 예. 지분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주식 같은 거예요. 예. 지분을 나눠줬는데 그걸 바우처라고 불렀어요. 그 바우처예요. 바우처라고 불렀다. 요새 뭐 교육 우리 바우처 한국에서도 바우처 쓰죠. 그 단어. 그때 걔들이 그걸 지분이요. 소련에서 바우처라고 불렀어요. 1991년, 92년에. 예. 문제는 뭐냐?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빵도 없고 깡통 통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름도 없고 그런 거 쟁여놨던 비밀 경찰, 고급 당원, 그 다음에 그 군인들, 그 다음에 그거 짱구 잘 돌아가는 유대인, 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깡통 몇 개 주고 바우처를 사는 거야. 그때 잠시 마피아 경쟁이 있습니다. 저기 빵이 왔습니다. 빵이 왔습니다. 바우처 갖고 오세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를 빵과 바꿔드립니다. 그러고서 그걸 다 사갖고 졸지에 갑부가 된 거예요. 이 개인들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소련 경제가 어땠으며 예. 해체할 때 어떻게 겪었다예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중국을 예를 들죠.